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종락원의 김세영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을 일단은 활용을 할 텐데요.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논술 전형에 대한 세세한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논술고사의 유형, 그리고 논술고사 일정,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집에 실제로 담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화면에다가 비춰드릴 테니까 화면 내용을 좀 주시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료집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투박해 보여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핑크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고 화려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투박합니다. 그러나 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어느 곳의 자료집보다도 훨씬 더 질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소위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넘쳐나는 온 오프라인상에 넘쳐나는 자료를 어떻게 담아내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D 업체, M 업체 등등등 다니시면서 자료를 개괄적으로 보세요. 그런 다음에 종로학원 자료집을 가지고 콕 집어서 그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사항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논술 전형은 수시에서 학생부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차선으로 선택한다 라는 한 가지 선택 조건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정시를 통해서 목표 대학을 가고자 하는데 상대적으로 정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논술을 한번 보험성으로 써볼까, 이런 학생들이 많겠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논술 전형이 경쟁하는 학생들은 교과 우수자 학생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수능 우수자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수능 우수자 학생들과 논술 우수자 학생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학생들이 주로 합격을 했는지 몇몇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리고 논술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이죠. 자, 근데 그 성적 중에서 보통 보도자료를 내면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토대로 해서 수시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6월 모의고사 성적에 문제점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인원 수치를 가지고 좀 설명이 가능한데요. 올 6월 응시자를 보시면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원수를 한번 보십시오. 졸업생이 한 6만여 명밖에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추이를 한번 보세요. 6월부터 9월 그리고 11월 수능까지 재학생의 인원은 감소하고 졸업생의 인원은 증가합니다. 많지 않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 한 가지를 먼저 봐주시고요. 또 하나입니다. 과목별 선택 과목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국어와 수학 그리고 사탐 가탐이 있죠. 자, 근데 전년도의 6월과 수능 비교, 그리고 올해 6월 인원 분포를 보시면 전년도 6월과 수능을 한번 보세요. 6월에 수학 B를 응시했던 인원이 실제 수능에서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어에도 변동이 생기죠. 미미합니다. 미미하지만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어와 수학에서 인원 변동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1등급이 탄탄한 학생, 언제나 2등급인 학생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1등급과 2등급에 걸려있는 학생, 2등급과 3등급에 걸려있는 학생은 나는 꾸준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의해 가지고 등급이 혹은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 그러냐? 재학생이 하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간 것이고 졸업생은 중상위권에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앞서서도 1, 2, 3교시에 많이 들으셨죠? 졸업생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6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등급 컷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좀 강조를 드리면서요. 자,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과 견줘봐야 될 학생인데요. 이 친구들이 수시를 어떻게 지원했는가 각각 한번 수시 지원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근데 A 학생, B 학생 인문계열입니다. 이 두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성적들을 보세요. 둘 모두 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만한 그런 학생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수능은 어떻게 됐는가요? 둘 모두 한 학생은 경제, 그 다음 또 다른 학생은 생윤에서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상단의 학생은 제2외국어 베트남어를 이용을 하여서 서울대 경영을 갔고요. 하단의 학생은 수시 논술 전형을 써놨던 것을 잘 살려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자, 둘 모두 출발점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능이라는 것은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 두시고, 정시에서 조금 더 큰 성과를 얻어내는 학생은 수능을 정말로 대박친 학생이겠죠. 근데 주변에서 혹시 그런 학생들 많이 보셨나요? 실제 매스컴에서 대박친 학생들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소수라고 봐야 됩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런 분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자연계 학생입니다. 두 학생 모두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한번 보시죠. 글씨가 너무 작을까봐 6개를 다 실지 않고 5개만 지원 현황을 실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C 학생과 D 학생 모두 다 성적대 6월 성적은 좋았어요. 의대까지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연고대 기본적으로 목표를 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자,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학생은 실제 수능에서 국어가 미끄러졌죠. 1교시에 미끄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과목은 그래도 잘 본 편이긴 해요. 그 다음 하단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국어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과탐 한 과목도 미끄러졌네요. 자, 이 부분을 논술 전형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자, 시작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연세대학교를 합격했다. 그리고 학과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은지는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해보시고요. 자, 의예과를 합격한 두 학생입니다.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 보십시오. 그런데 첫 번째 학생은 6월, 9월 성적대가 아주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 과목에서 3개 틀려서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학생은 잘 해왔지만 결국에 수능, 수학과 영어가 너무 쉽기 때문에 한 개의 실수로 인해서 점수가 급락했죠.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상단에 있는 학생은 정시로 그냥 중앙대 의대를 합격을 해서 갔고요. 하단에 있는 학생은 논술 전형으로 경희대 의예과를 합격한 학생입니다. 자, 누가 더 낫다 혹은 잘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모두 6명 모두 다 좋은 성과를 냈는데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미리 준비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논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자, 대입 전형의 일정입니다. 자, 6월 모의고사 그리고 고3의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끝났죠. 이제 학생부 기록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정시로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을 하시고 수시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점검할 기회가 있습니다. 9월 2일이 있습니다. 9월 모의평가. 6월과 9월은 최종 수능을 위한 리허설이에요. 자, 이 리허설을 잘 거치는 학생이 물론 좋겠죠. 그러면 6월 평가원 성적과 9월 평가원 성적을 같이 이용하여서 가늠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실제 성적표가 안 나와요. 소위 얘기하는 가채점을 가지고 학생들이 성적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가채점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답안을 정오표를 잘 확인해 가지고 채점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한 다음에 원서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종로학원 등등의 여러 군데도 있겠지만 종로학원의 배치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나 정시로 예측이 될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시 전략을 마무리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일정이 이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현 시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7월, 8월, 9월.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제 좀 뚜렷해지더라고요.
이 7, 8, 9월을 제대로 버티지 못하면 실제 수능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얻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비교해드리면 지금 현재 각종 학원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재수학원에서 7, 8, 9월 에어컨이 잘 나오는 이 자리에서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학생은 어떨까요? 물론 학교도 가고 학원도 찾아다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학원을 이동하는데 아무리 짧은 동선을 부모님들이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빠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6월 그리고 7월, 이제 6월 이후에 7, 8, 9 그리고 10월까지 어떠한 시간을 보냈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논술을 가르치다 보면 논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원서를 내고 나면 기본적으로 20대 1, 50대 1, 의예과 100대 1, 200대 1까지 경쟁률이 치솟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쟁률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선생님,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입학처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모르겠지만 추정은 가능합니다. 자, 연세대와 고려대의 최저학력 기준을 좀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 학생부가 좀 미진할 경우 정시와 계속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과 각종 기관에서, 종로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까지 제가 보강을 하여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연세대의 경우를 사례로 해서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의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이 많게 잡으면 16,000명 정도입니다. 많게 잡으면요. 자, 자연계열은 많게 잡으면 10,000명입니다. 많았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실질적으로 모집하는 인원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짝 표기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인문계와 자연계의 상위권 그룹의 총 정원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인문계는 연대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16,000여 명인데 상위권 그룹에서 모집하는 총 정원은 6,000여 명밖에 안 돼요. 이들이 전부 다 논술로만 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나오죠. 자, 자연계의 경우에는 분산이 많이 되고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이과생이라면 사실 논술을 아주 잘하지 않아도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요. 고려대를 한번 보세요. 경쟁대학인 고려대하고 비교하면 연세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은 매우 높은 반면 고려대는 매우 낮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고려대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논술의 비중은, 눈으로 보이는 비중은 연세대학교보다 고려대학교가 똑같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논술의 비중은 고려대학교가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치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수치를 한번 추정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보시면 제가 이제 일단은 자연계열의 일반적인 경쟁률 수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년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의 일반적인 경쟁률 추이예요. 자, 그런데 상단에 보시는 최저학력 기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최저학력 기준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의 특징은 수능 전에 논술고사가 있기 때문에 원서를 낸 학생의 거의 100% 가까운 학생들이 전부 다 응시를 하러 가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수능이 끝나고 있으니까 수능 성적을 확인한 다음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보고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소위 결시율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올 초에도 아마 뉴스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작년 연말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수능이 끝나고 나서 논술고사를 치는 대학의 결시율은 적게는 50%, 많게는 60%나 됩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시험을 보러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저가 안 됐기 때문에, 혹은 최저를 훨씬 뛰어넘어서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기분이 그냥 안 좋아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시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위권 그룹이라면 특히나 중복 합격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률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복 합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논술 대비를 과연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실질적인 경쟁률을 가늠하겠죠. 자, 이걸 가지고 가늠하면 나름대로 객관화하여서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대는 높습니다.
연세대는 낮습니다. 실질 경쟁률이. 자, 연세대학교에 의예과를 빼놓고 상위 계열 학과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생공, 수학, 기계공학 이런 경우에는 실질 경쟁률이 7, 8대 1은 좋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경쟁률이에요. 정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술로 승부를, 정면 승부를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하위 학과는 어떻게 되느냐? 잘해야 2대 1입니다. 자, 예상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저를 맞췄을 경우에.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맨 위에 제목을 보세요. 연세대학교 최저학력 기준과 고려대학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하위 학과는 다른 대학의 상위 학과보다 훨씬 더 커트라인이 낮은 경우도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들 학과들도 전부 다 최저가 같아요. 자, 그러면 연세대를 예를 들면 연세대에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학과는 경쟁률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대비가 좀 소홀했다.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데, 연세대라 예를 들면 이과를 예로 들었으니까 수학이 3등급인데 다른 과목 가지고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연세대학교 하위 학과, 나도 쓰기 싫은 그런 학과라면 소신껏 지원하시면 논술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있죠. 자, 수시 1차라고 표시한 것은 수능 전입니다. 수시 2차는 수능 후입니다. 자, 수능 전에는 건대나 시립대가 있고요. 시립대는 제한폭이 있습니다. 추천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건대는 범용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는 한양대가 대표적이죠. 자, 전년도에 저기 제가 오타를 친 게 있어서 이 부분, 상단에 있는 학생의 요 내신 등급과 학교는 잘못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둘 모두 다 한양대학교를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한양대를 합격한 것보다도 이들의 수능 성적을 한번 보실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넘겨버렸네. 복귀가 가능할까요? 생방송 중이라 제가 사고를 터뜨렸습니다. 네. 자, 한양대학교 합격한 자연 인문계 두 학생인데요. 첫 번째 학생은 과탐 2과목만 1등급이 나오고 국어, 수학, 영어는 등급이 매우 낮습니다. 한양대 신소재를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학생은 6월 모의고사 성적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9월 성적은 경제 한 과목 빼고는 나름대로 좀 올라왔는데 한양대 의료를 가긴 좀 어려운 성적이고요. 근데 이 친구는 수능 성적이 없습니다. 수능을 안 봤거든요. 전년도에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고 수능 전에 합격자 발표가 나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수능 이후로 시험을 넘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자, 작년 기준으로 이과생의 경우에는 1등급 대 학생들은 납치될까봐 절대로 안 쓰겠죠. 2등급 대 학생들은 쓸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3등급 대 학생들은 꿈의 대학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합니다. 4등급도 지원을 하니까요. 그래서 2등급 대 3등급 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학생들은 결국은 2등급 아니면 3등급이고요. 이거는 이과 기준. 문과는 2등급 대 학생들 혹은 1.5등급 대 학생들이 경쟁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수능 이후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1등급 대 애들도 써놓습니다. 수능이 안 나오면 그때 시험을 봐야 되니까. 2등급 대 애들은 당연히 써야죠. 정시로 가기도 힘드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전년도에 2.5등급 대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였다면 올해는 2등급 대, 그래서 0.5등급 정도를 더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과 기준으로 전년도에 2.5등급 대가 실질적으로 경쟁을 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2등급 대가 되고요. 거기다가 0.5를 빼주시면 문과생들의 실질적인 경쟁자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은 성적으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논술 대비를 튼튼히 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합격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한양대를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좀 이따가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원 전략에서 중요한 것이 수능 최저를 학생들이 항상 먼저 고민을 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3등급이에요. 3등급이라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을 먼저 고려하겠죠. 이과라면 숭실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숭실대로 쓰는데 6월 모의고사 성적이니까 실제 수능은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심이 있죠. 그런데 다른 대학을 보니까 경희대는 2개 합 5등급이네. 그럼 이것도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위를 봤더니 고려대학은 2개 2등급이야. 이것도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숭실대와 광운대, 세종대, 단국대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 전략을 수립할까, 이것을 고민해야 될 학생이 최저를 보니까 고려대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고려대까지 쭉 내렸습니다. 이거는 무모한 짓입니다. 좀 이따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최저가 없는 것이 어떻게 중요하냐, 이건 이제 실제입니다. 자, 두 학생 모두 다 앞서 한양대를 지원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적이 낮죠. 자, 심지어 A 학생은 수학이 100분위가 36이고 6등급이 나왔어요. 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상단에 있는 학생은 단대 건축을 논술로 갔고요, 하단에 있는 학생은 단대 전기전자공학을 갔습니다. 자, 문과든 이과든 3등급 대 4등급 대 학생들 정시로 단국대 가기가 버겁습니다, 사실은. 자, 문과는 3등급 대, 이과는 4등급 대가 각각 단국대도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겨납니다, 분명히. 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능 직후에 치러지는 이들 대학에서 최저가 없는 대학을 일단은 걸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때 요들 대학을 걸고 가면 좋은데 유의할 게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학생은 이과생이거든요. 이과생인데 건축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단국대학교 건축학과는 수학 논술, 과학 논술이 아니라 인문계 논술하고 똑같은 문제를 치러요. 그래서 뒤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술 유형을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원서를 썼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입니다. 논술고사 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상단에 있는 문과생입니다. 고려대 교육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자, 이 친구는 국어 성적이 최종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사상, 그리고 사회문화,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실제 수능은 기대만큼은 안 나왔어요. 근데 논술 전형으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인문계 논술, 고려대학교 인문계 논술의 인문형 문제는 75점, 그리고 수리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게 25점이에요. 25점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인문계 학생들 중에는 고려대 정도를 지원하는 학생들 이미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 대비를 해왔죠. 자, 이렇게 논술 대비를 해왔을 때 인문계 논술만 계속 해왔는데 수리 논술에 대한 감을 안 잡고 그냥 인문 논술만 꾸준히 대비했다, 그럼 수능 직후에 하지, 이게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여름방학 때부터 인문 수리 논술도 꾸준히 같이 대비를 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고려대 논술을 극복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학생입니다. 전년도 반수생인데요. 그래서 6월 성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작년에 입학 갈 때 수능 성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수능 성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느 정도를 갔을까요? 자,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를 논술로 합격을 한 학생입니다. 자, 반수를 했는데 수학은 극복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고려대학교 논술, 이과 논술인데 수학, 과학이 각각 50점씩 배점이 되어 있어요. 수학 성적, 앞서 김명찬 소장님도 사례를 들어보셨지만 높지는 않았습니다. 지구과학 1,2죠. 자, G1,2로 합격을 했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대학별로 문과도 그렇고요, 이과도 그렇고 몇몇 대학은 모집 단위별로 선택 과목이라든가 논술 유형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돌려주실까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자료가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자료는 뭘 이야기하냐면, 자, 이과 고려대 이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를 합격한 학생을 예로 들은 건데, 지구과학 1, 2를 선택한 학생은 서울대를 이미 포기한 학생들이에요. 그 다음 연세대학교를 지원하기를 포기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동일 과목의 과탐을 물 1, 2, 화 1, 2, 지 1, 2, 생 1, 2를 선택한 학생들을 쭉 찾아보면 생 1, 2 학생이 가장 많고요. 전체 이과 수험생 중에 채 1%도 안 됩니다. 물 1, 2, 지 1, 2, 화 1, 2는요. 지 1, 2 학생이 매우 적어요. 자, 그럼 그들 학생들 중에서 상위 그룹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결국에는 지방 의대라든가 서울권의 의대, 잘 나오면 의대가 되고요. 잘 못 나오면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고대가 다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겠죠. 자, 근데 G1, 2를 선택했을 때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과만 지구과학 논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지구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과는요, 생명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경쟁을 못 해요.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선택자 중에서 1, 2를 동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과목이 G1, 2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G1, 2를 꼼꼼히 공부해두면 고려대학교 수능 직후에 있는 논술을 잘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문계 논술의 유형 정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맨 뒤편 어딘가에 있습니다. 한 거꾸로 한 3장, 4장을 넘겨보시면 자세한 논술 유형에 대한 안내가 실려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눈여겨보실 점은 무엇이냐면 영어 지문이 있냐 없냐와 그 다음에 자료 해석형,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수리 논술을 응시하냐 마냐를 잘 선택하셔서 유형에 맞춰서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계 논술 유형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수학은 일단 대부분 학생이 공통이죠. 자, 그런데 과학 논술을 어떻게 치러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또 특이한 점은요, 상단에 있는 건국대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논술이 과학 원만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북대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이 화원, 생투를 가지고 논술 대비를 열심히 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화원, 생원만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강조하고 싶은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서울여대가 있어요. 서울여대 최저학력 기준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매우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웬만한 여대 중에서는 중간 이상이 된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 대학이 논술을 치르는데 기존에 논술 대비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수학, 과학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을 텐데 서울여대의 논술 유형은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유형의 논술이에요. 인문형과 과학형이 혼합되어 있으면서 자료를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 이러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능 직후에 치러지는 서울여대 논술 전형을 응시해뒀다가 마지막으로 보험성으로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위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수능 성적을 가지고 수시 학생부 위주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정시로 갈 것이냐, 그러면 사이에 있는 논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냐, 아니면 수동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냐를 반드시 선택하는 게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내신이라든가 수능이 보통은 3등급 대인데 최저학력 기준만 봐가지고 고대까지 논술 전형을 노리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 현실적인 눈높이에서 약간 상향은 괜찮습니다. 지나친 상향은 금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의할 사항인데요,
현실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맨 끝에 있는 대학이냐 학과냐입니다. 앞서 오종훈 이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학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학과를 선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연세대를 제가 예로 들었죠. 연세대학교 간판을 따고 싶은 학생들은 하위 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학과까지 다 고려한다면 논술 대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죠. 다른 대학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기 싫은 학과는 남도 가기 싫은 학과이고 실질 경쟁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높이고자 한다면 경쟁률 추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모든 대학의 입학처 사이트에 최근 3년간의 경쟁률이 다 있어요. 항상 그 추이를 보시면 비선호학과의 경쟁률이 항상 낮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원서를 쓰실 때 이 학과의 경쟁률이 낮다라는 걸 보시고 그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콕 집어서 쓰시면 학교의 간판은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목표 대학의 전형 방법. 자, 논술고사를 치르는 전형 방법이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최저학력 기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최저가 있냐 없냐도 중요하고요.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어떤 대학은 학생부를 40%를 반영하고 어떤 대학은 20%를 반영합니다.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것 또한 자료집의 뒤편에 실려 있습니다. 주요 대학의 논술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반영 점수 어떻게 반영되는가?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모든 대학을 100점 만점으로 치면 600점을 논술 전형에다가 배당을 하면 10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600점을 논술에다가 400점을 학생부에다가 비중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학생부 점수를 격차를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소수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1등급부터 4등급 내지는 5등급까지는 거의 격차가 없습니다. 자료집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5등급 내지는 6등급도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내신의 유불리 없다라고 보셔도 관계가 없겠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봤더니 나보다 논술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최저도 같이 맞췄고 나보다 내신이 좋은 학생이 합격했다라는 것, 이걸 가지고 자꾸만 내신의 변별력이 큰 게 아닙니까 하는데, 대학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신의 변별력 무시하셔도 되고요. 다만 그 친구가 합격을 한 이유는 논술을 똑바로 했겠죠. 자,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논술고사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 인문형이냐 사회형이냐, 내신은 수리 논술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반드시 살피시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리, 과학, 언어.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숙명여대 자연계열만 하더라도 인문계 학생들과 공통으로 풀어내는 인문형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대비하지 못한 학생은 자연계 학생이 실제 고사장에 가서 실제로 땀을 삐질삐질 흘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의대가 있습니다. 소위 의학논술이라는 것을 치르는 대학들이 있죠. 어떤 대학이 있냐면 가톨릭의회, 그 다음 부산대 의회, 그리고 울산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문형 논술에 가까운 의학 논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실제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대비 전략까지 고려한 다음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학습의 유의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제 논술을 꼼꼼하게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7월, 8월, 9월입니다. 10월 달은 수능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7월 이제 중순이 지났으니까 7월, 8월, 9월 거의 한 10주가량을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자, 이 고민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 보면 일주일간의 그 스케줄을 잘 고려해 보면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짜투리 시간을 반드시 노리시고 논술 대비를 하려고 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전에 3시간이나 4시간을 딱 할애를 하세요. 자, 3시간, 4시간을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복습이 안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 하여서 논술 학습을 배분하면 좋겠고요. 수능 공부와 같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수능 주제와 논술 주제를 같이 공부하면 좋습니다. 자, 특히나
대학의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내려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단원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무리 교과형 논술이라 하더라도 어떤 단원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이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중에 기출문제 해설서 좋죠. 좋은데 이 기출문제 해설서는 대학에 다 나와 있어요. 연세대와 고려대를 빼고는 모든 대학의 해설 자료집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북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다만 시중에 이런 책이 있다면 반드시 구입을 하세요. 단원별로 정리해 준 것. 그러면 수능 교과와 그리고 논술 교과를 같이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능 공부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논술로 확인학습, 자, 이것을 한다면 수능 공부에 큰 지장 안 받으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항과 4번 항인데요, 대학별로 유형이 비슷하면 그 유형을 묶어내야 됩니다. 자,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와 한양대 상경은 수리논술이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한양대 상경의 수리논술의 유형과 고려대 수리논술의 유형은 달라요. 그러나 범용으로 지금은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문계에서 수리논술을 보느냐 안 보느냐, 유형이 같냐 다르냐,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자연계열도 같은 경우에도 수준이 비슷한 대학, 상위권 대학이냐 중위권 대학이냐를 고려를 하시고 이들 대학에서 문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수리논술이라고 한다면 성균관대는 수능형에 가깝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면서 확인하기 매우 좋아요. 그런데 한양대를 거쳐서 서강대로 오게 되면 논리형이 들어갑니다. 일단 주어진 자료를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즉 독해력이 떨어진 학생은 이 수리 문제를 아무리 고난도의 고차원의 수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방에 풀어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겨납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대비 전략의 차이가 생기니까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논술을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단기 기억력에만 의존해서 논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논술학원에 가서 1시간,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 오늘 이걸로 끝. 자, 나는 잘 못 풀지만 선생님이 잘 푸시는 거 보니까 신기하다 라는 이 느낌만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돌아가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복습을 해야 되며 어떻게 복습을 할 수 있을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논술 문제를 학원에서 공부를 했던 혹은 스스로 했던 논술 문제를 공부했다면 스크랩을 하십시오. 파일로 만들어내든가, 그 다음 자기가 풀이한 흔적을 만들어 놓습니다. 분석 과정이라고 제가 표현해놨습니다. 이렇게 내가 풀었었지, 그리고 이렇게 답안을 썼지, 답을 잘 썼든 못 썼든 간에 답안을 써놓고 그것을 혼자 한다면 대학 측에서 제공한 기출문제 해설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체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도움을 얻는다면 이것을 첨삭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얻어서 첨삭의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된 모범 답안, 우수 답안을 스크랩을 같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단원 내용과 연관이 있다, 혹은 그 내용을 내가 정리해 두겠다 하면 하나의 책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이제 10월 달에 수시 1차 대학, 연세대와 건대 등의 논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수능 직후에 목요일날 수능 끝나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부터 논술을 봐야 돼요. 근데 그때 하루 단타 논술학원에 가서 6시간 동안 논술했다, 이거 가지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7, 8, 9월에 공부한 내용 모두 다 버려놓고 학원에만 가서 6시간 동안 앉아 있게 돼요. 그거는 정말로 무의미한 일이죠. 그거는 학원 강사들의 돈벌이 수단밖에 안 됩니다. 저도 학원 강사이지만, 자,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이것들을 준비해 놓고 수능 직후에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이것을 찬찬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학원에 들러서 파이널 특강을 들으십시오. 자, 끝으로 제가 딱 2대학교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학들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결과를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결과를 발표하는데 자기네들 대학의 입시 결과를 이렇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근데 매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인문계 5개 학과와 자연계 5개 학과를 제가 나타내놨는데요, 성적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 정시 배치 기준하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학과냐 가기 싫은 학과냐를 잘 보세요. 인문계 한양대 같은 경우에 경영학부의 논술,
최종 등록자의 성적이 91.8이나 됩니다. 그런데 간호학과, 인문계 간호학과입니다. 86점입니다. 그럼 이거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간호학과니까 응당 점수가 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자연계 보십시오. 미래자동차공학 상위학과입니다. 그리고 실내건축 디자인 맞습니다. 하위학과가 맞아요. 그런데 이걸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이걸 보셔야 됩니다. 박스로 표시할 겁니다. 자, 이 박스가 어떤 의미냐면 한양대학교 오전에 인문계열 경영학부가 시험을 보면 오후에 인문사회계열이 시험을 봐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문제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 평균 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지를 가지고 채점한 거예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자동차하고 원자력공학 보십시오. 84점을 맞고 미래자동차를 갔는데 원자력공학은 78.98. 이거는 매우 높은 성적이다가 아니라 미래자동차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은 점수를 합격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공학과 64점. 기계공학과가 왜 이렇게 점수가 낮지? 이게 아닙니다. 다른 시험지를 가지고 본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북대 논술전형의 결과입니다. 400점 만점이었는데요, 전년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인문계열은 전부 다 공통시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한 종류의 시험지를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자연계열은 다릅니다. 박스를 치겠습니다. 의예, 치의의 수의학과를 보세요. 400점 만점에 300점도 안 되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어요. 특히나 수의학과는 250점밖에 안 됩니다. 물리학과가 하위학과 선에 해당하는데 233점을 맞고 합격을 했는데 수의학과가 250점밖에 안 된다. 이거는 시험 문제가 다릅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가 보는 문제지와 그리고 일반계가 보는 문제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라도 대학 측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유의하시고요. 지금 이제 7월, 8월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7, 8월에 대학별로 설명회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가셔서 대학별 설명회에서 전송해 주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해석하실 때 반드시 입시 결과니까 전년도 요강하고 비교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점수만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저희가 논술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본원 강북종로학원에서 저희가 21일 날 설명회를 따로 합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그때 각각 담당 선생님들과 대표 강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4일 금요일과 26일 일요일 날 순차적으로 자연계와 인문계가 개강하니까 고3 학생들은 종로학원에 들러서 그렇게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해서 논술 대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종로학원의 김세영이었습니다.